이제는 정말로 안녕일까? 참 많은 여행을 했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어떻게 어떤 여행을 하는가가 중요한 차례가 되었다.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짧은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 여행을 하면서도 정주하거나 여행을 하면서도 그곳 사람들 속에 흠뻑 젖는 것을 선호한다. 거미도 짧게 있으려고 집을 짓지 않는다. 가을이었다. 상해를 가긴 가야겠는데 몇 번째 가게 되는 상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니고 싶지 않았다. 적당히 그럴 법한 곳을 기웃거리다 오는 것은 상해에서도 또 그 어느에서도 많이 해봤기 때문이었다. 상해에 사는 동영걸 형에게 아무 식당이나 소개해달라고 청을 넣었다. 주방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우면서 중국을 알고 체험하고 싶다고 아주 간절히 힘주어 말했다. 왜 주방이냐고 묻길래 중국은 음식이죠. 라고 대답했다. 요리를 잘하지도 조금 한다 하더라도 중국 음식은 만들지 못한다. 중국어를 잘하지도 못하는 나의 주문에 형은 잠시 난감해하더니 그림을 가늠했는지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여행이죠. 동영은 상해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있다. 대학 내에 큰 식당이 몇 군데 있는데 아는 주방장이 있으니 말을 넣어보겠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음식 만드는 공간에서 감각을 최대한 열고 가만히 서 있어 보는 것.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끔 단순한 일들을 돕는 것. 내 속셈도라면 그들과 어울려 뜨겁게 술 한잔 나누는 것. 이것이 다였다. 그뿐이라고 한들 그것이 여행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야 이젠 정말 중국 요리까지 배울 생각이군. 아니면 카페를 한다더니 중국집을 열 생각이야? 라는 평범하고도 싱거운 참견 정도였으나 정말 배우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 쓸모를 갖추지는 못하지 싶었다. 다만 점점 무뎌지는 내 감각을 도끼로 내리쳐 보자는 의도뿐이었으니 크나큰 기대도 없었다. 언젠가 오래전 중국을 길게 여행하던 중에 주방 일을 하던 사람들이 식당 뒷판에 나와 쉬는 시간 동안 공을 차면서 즐기는 모습을 감명 깊게 바라본 적이 있었다. 느릿한 햇살 아래 놀이를 노는 그 모습은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싶은 아니면 공처럼 뛰어들어가 한데 어울려 공을 차고 싶은 만큼 가히 인상적이었다. 이 모습은 왕가이 감독의 어느 홍콩 영화에서도 시적으로 표현된 적이 있다. 언어는 쉽지 않았다. 아는 한자만 믿고 모든 대화를 필담으로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식당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려면 무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는 준비한 한 박스의 라면 가운데 몇 개를 끓여서 먹자고 했다. 그들이 끓이겠다는 걸 내가 직접 하겠다고 손짓으로 말하고는 끓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계란을 요구하면 계란을 깨서 가져왔고 파가 필요하다고 하면 쓱쓱 썰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맛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세울 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답했을까? 맛은 그렇고 그랬을 텐데 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는 기분 때문에 그렇게 좋아해 준 걸까? 그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제일 먼저 나에게 먹여주었다. 서로들 가져와서 나에게 먹여보는 게 인사였다. 도대체 맛이 없는 게 없었다. 굉장한 열기가 지나가고 감정이 얼었다. 그 가을을 나는 몹시 알았다. 그 부엌에서 크게 된 것이다.
불에 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되어 온몸이 불덩이였다. 식당 사람들이 한국을 떠올렸을 때 흔히 궁금해하는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었고 어느 비 오는 날은 떠들썩하게 김치전도 같이 만들어 먹었다. 내가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한 친구는 오후 반차를 내고 나를 따라와서는 이것저것 흥정을 해주기도 하였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 쉬는 시간이면 식당에서 의자를 붙여놓고 낮잠을 자던 사람들이 나와 동행해 학교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기도 했다. 말이 필요했지만 사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참 이상했다. 한데 뭉쳐 지낸다는 것은 그런 힘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과 그렇게 이곳에서 당분간을 사는 것. 그렇지만 이내 다시 이 사람들을 두고 머지않아 내가 떠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었다. 식당 일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맞았다. 식당 안에는 의자 하나 없었고 누가 하나 쉬는 사람 없이 가동되고 또 가동되었다. 점심이나 저녁에 300명이 넘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러는 게 맞았다. 그러는 틈틈이 우리는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웃고 그랬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선은 있는 법. 우리는 그 최선만을 사용했다. 새로운 식재료가 보이면 나 그게 뭐냐고 물었고 그들은 무조건 나에게 그걸 먹어보게 했다.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 그들은 흥미있어 했다. 그들도 새롭다 싶은 재료가 나오면 나에게 들고 와서 이거 먹어봤느냐 물었고 나는 먹어봤다고 대답하면서도 재료를 든 손을 내 입에 당겨 가져와서는 꿀꺽 삼키고는 웃었다. 낯선 곳에서의 좋은 사람의 의미는 당장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일 것이고 나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일 것이다. 세 번째는 말 붙이고 싶은 사람. 단순한 사실이면서 당연한 사실인 것이 말도 통하지 않는 어느 먼 곳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심이나 관심들은 사실 기적에 가깝다. 냉채에 들어갈 야채들을 썰거나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정리해서 설거지방에 옮기거나 배달된 야채들을 냉장실에 정리하거나 50개의 계란을 깨거나 후식용으로 작게 썰린 과일들을 작은 접시에 척척 예쁘게 담는 일, 모든 일은 눈치로 처리되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 행주를 빨아 기름때를 닦아내는 일. 그 많은 순서들 중 만두를 빚는 시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식당에 있는 동안 시간이 된다면 만두 빚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구경해도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만두 빚는 일이 잦았다. 어려서부터 식구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아 만두를 빚어 먹는 집안 분위기도 있어서겠지만 만두를 빚을 때면 몸 구석구석이 지르르해지곤 했다. 아마도 좋아하는 것 앞에서의 단순한 반응이면서도 밀가루 반죽이 손에 닿을 때면 슬픔이 구체적으로 반져드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겠다. 모호함도 좋았다. 그래서인지 식당에서도 만두를 빚는 날에는 눈이 번쩍 뜨였다. 가만히 밀가루를 반죽하는 일과 그 안에 뭔가를 채워놓고 열을 가해 한 입짜리 요리를 탄생시키는 일은 굉장한 의식이었다. 하루는 상해대학 안에서 일을 하는 여러 요리사들이 모여 만두를 빚는 날이었다. 상해대학은 학부에만 4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정원 4만 500명이 될 거라고 전해 들었다. 그만큼 대학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식당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 자리는 그 요리사들이 모여 신선을 도모하는 요리대회였다.
만두를 빚는 날 나는 놀랐다. 8명이 따로 떨어져서 만두를 빚는데 모양만 아주 약간 다를 뿐 모두가 빚는 만두의 증량과 부피가 똑같았다. 세상에나,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었다. 단 한 명의 만두장인에게 배운 수제자들처럼 그것은 한결같았다. 고향도 나이도 성별도 일터까지도 모두 다른 사람들이 각자 만두를 빚어놓은 것인데 이리도 가지런히 같을 수 있다니. 사람이 좋다 여기는. 사람이 좋다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다니. 나는 미리 알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밖에 중얼거리지 못하는 것은 상해는 사람으로 넘쳐나서이고 그 사람들마저 저마다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엉덩이를 움직여 바짝 붙어 앉거나 혹은 이야기 안쪽으로 목을 빼넣어 보는 중인 것이다. 그곳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시간은 유수와 같았다. 내가 떠나기로 한 날을 며칠 앞두고 식당은 술렁거렸다. 한 사람이 있다가 가는 것, 그리고 머문 만큼 정이 들 대로 든 것, 마침내 내 앞에 놓인 것은 이별이었다. 주방 사람들은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또 언제 또 오느냐고 물었다. 만두를 같이 빚던 한 친구는 작업대 위에 밀가루를 한 움큼 뿌리고는 내가 똑바로 알아듣게 가지 말라라고 한자로 썼다. 나도 이렇게 가기 싫으니 무슨 일인가 싶었다.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다 결국엔 등을 보이고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겨우 싸구려 이별의 달인이겠지만 당장의 이별 앞에서는 나도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언제나 남겨진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악역을 맡는 사람이니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차라리 이별을 하고 마는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비를 맞았다. 방에 돌아와 몸에 달라붙은 셔츠를 벗는데 그날 자기를 잊지 말라고 적어준 주방 사람들의 한자 이름이 빗물에 번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식당에 나간 날 부주방장 야오가 나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그 질문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다. 만두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만두를 먹여서 보낸다고 설명을 곁들이더니 정말이지 세숫대야만큼 큰 그릇에 만둣국을 끓여 나에게 차려주었다. 내가 만둣국을 해치우는 동안 내 옆에 서서 일부러 열심히 먹는 척을 하고 있는 나를 지켜보는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다. 눈에 자꾸 김이 차올라 눈이 벌게지고 있어서였다. 나는 속을 훑고 지나가면서 온몸을 데우는 것이 더운 물인지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다가 질끈 오줌을 들여놓아서인지 속이 따뜻한 것인지 부글거렸다. 많이 얻어먹었으니, 많이 나눠먹었으니, 많이 눈빛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니, 많이 고단한 순간순간들을 함께 지냈으니 우리는 헤어지기에 너무 아픈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에 듣기를 그 가을 그 이별이 있고 나서는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찾아올 나를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돌아온 나는 기억할 충분할 것들을 얻었지만 단지 그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마음을 먹고는 다시 봄이 오면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까 하다가 불쑥 중국어 교재를 샀다. 그리고 다시 봄이었다. 봄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들은 없었다. 나는 다시 상해의 그 식당으로 몸을 옮겼다. 계획대로라면 적게 느끼고 적게 나누고
적게 사랑하다 보면 그뿐이었다. 지난번엔 모두 너무 많았다.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가려고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렸으나 나는 그들이 좋아하는 걸 모르고 있었다. 다시 열흘 동안 지내게 될 아파트를 정했다. 창문 바깥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새끼들을 기르고 있었다. 일찍 해만 뜨면 어미새가 먹이를 구하러 갔는지 새끼들은 일제히 일어나 우러젖혔다. 당연히 내 기상시간도 빨랐다. 닥쳐올 상해의 봄날들은 또 어떤 꽃을 피울지 궁금하고 궁금하였다.